정말 인류가 이주를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어떤 생명체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집 보러 다니듯이 바다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론 머스크 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거라. 지금 10차례 이상 성공적으로 100% 뻥입니다.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 혁신연구소의 홍승수입니다. 원신 또는 인류의 조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별은 왜 반짝일까? 또는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천문학의 시작이자 천문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단지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탐사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2의 지구가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인류가 이주를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사님들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선경입니다. 아기 별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천문학의 즐거움 그리고 우주 이야기를 나누고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김민재라고 하고요. 영국 UCL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성과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외부 은하들의 진화와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진 주제는 제2의 지구, 행성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 날이 온다 라고 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태양 때문인데, 태양은 아주 일반적인 별이기 때문에 물리학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초기 질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질량에 따르면 태양은 곧 엄청나게 커질 예정입니다. 금성 궤도는 이미 넘어서고요. 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지구 어떤 생명체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 스케일에서 곧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50억 년의 스케일인 거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그러한 날이 왔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이러한 후보지 중 가장 그럴싸한 후보지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화성인 것 같습니다. 왜 화성이 주목받고 있는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물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양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너무 가까우면 물들이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태양이랑 너무 멀면 물은 다 이제 얼어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물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지의 그 필요 조건인 거죠. 필요 조건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구역인데요. 넓게 보면 금성에서 한 화성 정도까지가 태양계에서는 거주 가능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거리, 그 영역을 거주 가능 구역이다. 골디락스 동화도 생각나는데요. 맞습니다. 네, 골디락스 존이 골디락스 동화에서 이름 따왔다고 들었거든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산책을 하다가 곰 3마리가 사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빠 곰 죽을 먹어보니까 너무 뜨거웠고 또 엄마 곰 죽을 먹어보니까 너무 차가웠어요. 근데 아기 곰 죽을 먹어보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액체 상태 물이 있는 영역이다. 해서 골디락스 존 이름을 그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를. 골디락스 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어원이 동화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성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정말 가서 살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면은 인간이 가기 전에 먼저 좀 탐사를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집 보러 다니듯이 이제 살려면은 이제 가서 어떤 탐사를 해가지고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제 1965년에 마리너 4호라는 탐사선이 가장 처음으로 근접 통과를 하면서 사진 한 20개 정도를 이제 보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1970년대 가면은 이제
바이킹 탐사선은 이렇게 화성에 이제 흙 여기 표면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킹 탐사선이 제 기억 속에도 가장 뇌리에 박혀 있는 화성 탐사선인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네.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탐사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 무인 탐사차입니다. 90년대쯤에 패스파인더라는 탐사선이 처음 가서 이제 내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저희가 미니카 조정하듯이 원격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다니면서 화성의 좀 더 자세한 모습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현재도 큐리오시티, 또 퍼서비어런스 이런 로버들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화성 말고도 태양계에 또 이제 인간이 가서 또 살 수 있을 만한 후보지가 또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체들 중에서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그리고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이 두 위성이 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이라고 하시는 거는 마치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목성 주위를 도는 네. 목성의 위성. 목성의 이렇게 달이다. 그 중에서도 유로파랑 엔셀라두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두 위성에는 엄청난 양의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또 흥미로운 점은 그 두 천체의 표면은 꽁꽁 얼어 있어요. 그 얼음으로 둘러싸인 표면 아래에 거대한 양의 액체 바다가 있고 유로파는 그 얼음의 두께가 한 3에서 30km 정도 되는데 그 아래 평균 100km 정도 되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이 있어서 또 그 물 안에 어떤 미생물 형태라던가 우리가 뭐 심해에서 살 수 있는 심해어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 10월에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2030년 4월 경에는 이제 목성에 도착해서 유로파 근처를 근접 비행 하면서 돌면서 유로파의 표면을 관측하고 유로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 같은 물을 관측해서 바다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성 좋습니다. 화성 탐사선도 많이 보냈고 환경도 적당한 것 같고 그럼 과연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화성 탐사, 화성 이주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까지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기술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대충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대충 한 1년 정도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까지 그 궤도를 최적화했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화성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한 1년 정도. 네. 그럼 일단은 이동은 일론 머스크 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거라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언제쯤이면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어림잡아서 추산치를 내놓았고 그리고 언제 정도에 가능할 거다. 그리고 1인당 그 이주 비용을 1억 원에서 한 6억 원까지 낮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억 원이요? 네네.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100% 뻥입니다. 네, 왜냐하면 뻥이 전적이 있으시죠, 또. 될 수밖에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굉장히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너무 잘 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대형 발사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팰컨 9이나 팰컨 헤비 같은 그런 발사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가지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1인당 대충 따졌을 때 10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따져보면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 기술적인 난제도 다 해결이 됐고 비용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그냥 화성에 내려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이며 화성에는 또 물이 흘렀다는 흔적은 지금 있긴 하지만 지금 물이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지구 대기가 역할을 하는 게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어떤 고에너지 입자들을 또 차폐해주기도 하고 또 대기뿐만 아니라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띤 입자들,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전기를 띤 아주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차폐가 돼서 우리 생명체들이 지표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은 대기가 얇기 때문에 태양풍의 공격으로부터 그 지표면에 우리 이주를 간 인간들이 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산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주 성분으로 알고 있고 산소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살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네, 화성에서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퍼서비어런스 로버를 보낼 때 묵시라는 실험 장비를 같이 보냈습니다. 묵시라는 기계가 화성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 자체를 일산화탄소랑 산소로 전기적으로 분해를 해서 산소만 따로 모으는 실험을 진행했고, 지금 뭐 10차례 이상 이제 성공적으로 실험이 된 게 확인이 됐고요. 1시간에 산소 12g 정도 산소 얻는 그건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요? 네. 사람이 한 몇십 분, 10분, 20분 정도 숨 쉴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10분을 숨 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지금 1시간에 10분이니까 그러네요. 한 사람이. 네. 엄청 많은 네, 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화성에서 직접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거기서 이제 현재에서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까요? 네. 일단 실험은 성공했다. 실험은 성공했다. 갈 길은 멀지만. 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실험은 성공했다.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도 아직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남극에 얼음 상태 물이 있다고 하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그 물을 녹여서 쓰던가 아니면 최근에 그 화성의 지진파를 4년 동안 연구해서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보니까 화성 표면으로부터 한 10km에서 20km 아래에 한 화성 표면 전체를 두를 1, 2km 정도 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암석 안에 녹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화성에도 물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력도 낮고 대기도 없었기 때문에 물이 뭐 증발해서 우주로 날아가 버렸거나 얼음으로 되었거나 아니면 땅속에 흡수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세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진파 관측으로부터 이제 화성에 있었던 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식추할 수 있다면, 이제 땅을 뚫을 수 있다면 10에서 20km 뚫을 수 있다면 그 물을 어떻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지구에서는 시추를 해서 석유를 꺼내는데 화성에서는 시추해서 물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그렇죠. 네, 있을 수 근데 있겠군요. 지구에서도 12km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기술적으로 그러네요. 네, 지구에서도 아직 좀 땅을 뚫기가 쉽지 어렵다. 않은데. 그쵸.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이 화성까지의 이동, 산소, 물, 태양 방사선, 태양 고에너지 입자, 차폐 뭐 어떻게 해결했다 치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비로소 거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화성의 대기가 지구의 대기에 비교해서 1%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아마 그 물의 3중점 도표 기억하시나요? 예, 이게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게 한 0.6% 정도로 정확한 수치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버레스트 산 한 50개 갖다 놓은 그런 높이예요. 그 정도면은 물이 이미 끓기 시작합니다. 그 높이에 사람 피가 이미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에블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정교한 그 압력을 좀 막을 수 있는 정말 정교한 시설물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또 돈 문제로 간다고 생각해요. 요거 누가 만들겠어요? 그 전에 네. 그 피가 끓는다 뭐 이런 거는 모두 다 화성의 대기압이 낮아서 발생하는 그렇죠. 문제인 네네. 거죠. 네네, 그렇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나머지는 아무리 뭐 스타쉽으로 가든 뭐 하든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화성인을 모집한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지원할 겁니다.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단지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의 지구로서 가장 그럴듯한 행성이긴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어떤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한편으로는 뭐 계속 우리가 제2의 지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데는 제1의 지구, The Earth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싸우지 말고 살고, 이러한 노력이 제1의 지구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분의 박사님과 함께 제2의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